사단장님, 이게 대체 뭡니까? 고명철 대령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서류를 탁 내려놓으며 서연을 노려봤어요. 30년 군 생활하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입니다. 주변 간부들이 숨죽여 지켜봤죠.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모욕이 아닙니다. 정당한 조사입니다. 정당? 여자가 별 2개 달았다고 이 부대를 뭘 아십니까?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연대장님 말씀 조심하시죠. 이강훈 참모장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고명철은 비웃었죠. 조심? 진실을 말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순간이 모든 걸 바꿀 시작점이란 걸. 강원도 최전방 해발 800m 고지에 자리한 청룡사단은 오래된 부대였습니다. 철책선 너머로 북녘 땅이 보이는 이곳은 긴장과 고립이 일상인 곳이었죠. 그런데 이 부대는 전투력만큼이나 다른 것으로도 유명했습니다. 바로 뿌리 깊은 관행과 권위적인 문화였어요. 3월 이른 봄바람이 아직 차가운 아침이었습니다. 사단 본부 앞 광장에는 장병들이 도열해 있었어요. 오늘은 새로운 사단장 취임식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병사들은 떨리는 손으로 총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간부들은 제식모를 고쳤으며 정렬을 가다듬었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이는 단정한 단발머리에 별 2개를 단 여성 장교였어요. 박서현 38.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투스타 장군이었습니다. 그녀의 군복 차림에서는 당당한 기품이 느껴졌어요. 경내에 구령이 울려 퍼졌습니다. 수백 명의 장병이 일제히 경례를 올렸죠. 서연은 천천히 걸으며 도열한 병사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린 얼굴들, 긴장한 표정들. 그녀의 눈빛은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어요. 단상에 오른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청룡사단 장병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박서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분명했어요. 병사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2가지를 약속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둘째, 청렴하고 투명한 부대 운영을 실현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병사들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어요. 그런데 뒷줄에 서 있던 일부 고참 간부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박수를 치면서도 얼굴에는 미묘한 불편함이 배어 있었죠. 특히 오연대장 고명철 대령은 눈썹을 찌푸린 채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58배 그는 이 부대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터줏대감이었어요. 큰 체구의 은빛 머리, 권위적인 태도가 몸에 밴 사람이었죠. 그는 옆에 선 부하 장교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경험도 없는 신참이 무슨 개혁을 한다고. 취임식이 끝난 후 서연은 곧바로 사단 시찰에 나섰습니다. 참모들이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녀는 직접 병사생활관부터 찾아갔습니다. 철제 계단을 올라 3층 생활관 문을 열었을 때 서연의 눈썹이 약간 올라갔습니다. 낡은 2층 침대들, 벽지가 군데군데 뜯어진 벽, 삐걱거리는 바닥. 병사들이 황급히 차려 자세를 취했어요. 편하게 하세요. 서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침대 모서리를 손으로 짚어봤어요. 녹슨 부분이 손에 묻었죠. 이 침대들은 얼마나 된 거예요? 보고 드립니다. 20년은 좋게 됐습니다. 한 병장이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뭔가를 적었어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병사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죠. 서연은 배식대 옆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배식된 반찬 양이 턱없이 적었어요. 밥도 퍽퍽해 보였죠. 메뉴판에는 제육볶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서연이 조리병에게 물었습니다. 예, 사단장님. 그런데 고기가 부족해서요. 조리병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서연은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수첩에 또 한 줄을 적었죠. 오후에는 보급 창고를 찾았습니다. 넓은 창고 안에는 각종 군수물자가 쌓여 있었어요. 서연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실제 물품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죠. 이건 뭐죠? 구석에 쌓인 낡은 방한복을 가리켰습니다. 장부에는 없는 물건이었어요. 아, 그건 폐기 예정 물품입니다. 군수가 장교가 얼버무렸습니다. 서연은 방한복을 들어 올렸어요. 상태가 나쁘지 않았죠. 폐기 처리는 언제 했나요? 그게 아직 장부와 실물이 맞지 않네요. 서연의 목소리에 냉기가 실렸습니다. 주변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저녁 무렵 서연은 사단장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철책선이 보였어요. 해가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그녀는 오늘 본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낡은 시설, 부실한 급식, 맞지 않는 장부.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군수 관련 자료였어요. 서연은 파일을 하나씩 펼치기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 긴급 간부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에는 참모장을 비롯한 주요 지휘관들이 모였어요. 고명철 대령도 자리에 있었죠. 서연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전 부대 군수물자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모든 장부와 실물을 완전히 대조 점검할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고명철이 손을 들었어요. 사단장님, 그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훈련 일정에도 차질이. 훈련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서연이 고명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죠. 군수는 생명입니다. 병사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고명철의 입가에 미세한 경련이 일었어요. 그는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죠.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부터 본부대대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각 부대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 나갔습니다. 고명철은 복도에서 참모장 이강훈 중령과 마주쳤어요. 이 참모장, 새 사단장, 만만치 않은데요. 고명철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강훈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원칙대로 하신다는 건데요, 뭐. 원칙? 부대 운영이 원칙대로만 되는 줄 아나? 고명철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무실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그날 밤 보급창고 불빛이 늦게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서둘러 무언가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죠. 어둠 속에서 트럭 한 대가 조용히 부대를 빠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여느 때처럼 이른 시간에 집무실에 도착했어요. 책상 위에 익명의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연대 보급품을 확인해 보십시오. 서연은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청룡사단의 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일주일간의 전수조사가 끝났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회의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보고서가 쌓여 있었죠. 서연은 첫 장을 넘기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장부에는 최신형 방한복 500벌이 기록돼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창고에 있던 건 10년 전 구형 제품이었죠. K 소총 부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형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물은 녹슨 구형품이었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서연이 군수과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뒤적이며 말을 더듬었어요. 그게 납품업체에서 잘못 보낸 것 같습니다. 잘못? 3년 연속 똑같은 실수를 했다는 겁니까? 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군수과장은 이마에 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죠. 식자재 문제는 더 심각했습니다. 장부상으로는 한 달치 고기가 충분히 입고돼 있었어요. 그런데 병사들 배식량은 턱없이 모자랐죠. 계산을 해보니 실제 입고량은 장부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어디로 사라진 겁니까? 폐기 처리했습니다. 유통기한이 멀쩡한 고기를 폐기했다고요? 서연은 폐기 내역서를 집어들었어요. 서류상으로는 모든 게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죠. 오후 오연대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고명철 대령이 여유로운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어요. 사단장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연대 보급 현황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아, 그거라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연대는 문제 없어요. 고명철은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보급품 목록을 내밀었죠. 완벽하게 정리된 서류였어요. 실물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금요? 훈련 중이라 창고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지금 당장 보겠습니다. 서연의 단호한 태도에 고명철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어요. 하지만 그는 곧 평정을 되찾았죠. 창고 문을 열자 깔끔하게 정돈된 물품들이 보였습니다. 너무 완벽했어요. 마치 누군가 미리 준비해 둔 것 같았죠. 서연은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을 찾을 수 없었어요. 보셨죠? 문제 없습니다. 고명철이 득에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연대 간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고명철이 테이블을 탁 쳤어요. 사단장이 보여주기 쇼를 하고 있어. 여성이라고 무시당할까봐 과하게 구는 거야. 연대장님, 그래도 사단장님인데. 한중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명철이 코웃음을 쳤죠. 사단장, 경력 좀 쌓였다고 별 2개 단 거지. 우리가 이 부대에서 몇 년을 있었는데 원래 군대는 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다른 장교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고명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소주잔을 들었어요. 그래, 우리끼리 알아서 잘해왔던 거야. 쓸데없이 건드려서 좋을 게 뭐가 있어. 이런 분위기는 병사들에게까지 번졌습니다. 부대 곳곳에서 불평이 터져 나왔어요. 사단장이 바뀌었다고 뭐가 달라졌어? 오히려 더 피곤해졌잖아. 점검한답시고 난리야. 그러게. 그냥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다. 군 기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훈련 태도가 해이해졌고 지각하는 병사들도 늘었어요. 상급 부대에서도 청룡사단 분위기가 안 좋다는 보고가 올라왔죠. 참모장 이강우는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서연의 집무실을 찾아왔어요. 사단장님, 부대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간부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많습니다. 특히 고명철 대령이. 이강우는 말을 흐렸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참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사단장님 의도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방법론에 대해서는 그는 애매하게 얼버무렸죠. 중립을 지키려는 게 분명했습니다. 서연은 더 묻지 않았어요. 며칠 후 서연은 본부대대를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최병호 원사가 있었어요. 55에 그는 다부진 체격에 검게 그을린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죠. 병사들 사이에서 돌부처라 불릴 만큼 묵묵하고 원칙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원사님, 잠깐 시간 되십니까? 서연이 다가갔습니다.
최병호는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보고 드립니다.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이 부대에 오래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23년째입니다. 서연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목소리를 낮췄어요. 부대 사정을 잘 아시겠네요. 최병호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죠. 사단장님,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원사님도 느끼셨을 겁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요. 서연의 말에 최병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오래된 기억이 떠오르는 듯 했죠. 10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병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때도 군남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증거를 모아서 상부에 보고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증거가 사라졌습니다. 관련자들은 다 빠져나갔고 저만 눈엣 가시가 됐죠. 결국 최전방 소대로 좌천됐습니다. 최병호의 목소리에 쓴웃음이 묻어 있었어요. 서연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번엔 다를 겁니다. 사단장님, 도와주시겠습니까? 최병호는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그날 밤 최병호는 조용히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장부, 폐기 처리 기록, 업체 거래 내역, 버려질 뻔한 서류들을 하나둘 챙겼어요. 한편 부대 밖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강릉의 한 허름한 사무실에서 고명철이 누군가와 만나고 있었어요. 상대는 양복을 입은 60대 남성이었죠. 동해상사 사장 장도영이었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안 좋던데요. 장도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고명철은 소주잔을 비우며 대꾸했어요. 신경 쓸 것 없어. 어차피 증거 없어. 그래도 조심하셔야죠. 새 사단장이 만만치 않다던데. 여자가 뭘 어쩌겠어. 조용히 있다 가겠지. 고명철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였어요. 연대 창고에서 의심스러운 물품들은 다 치웠죠. 장부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거래처도 입단속을 시켰어요. 이번 달 물량은 예정대로 진행하세요. 알겠습니다, 연대장님. 장도영은 봉투 하나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고명철이 자연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의 책상 위에 또 하나의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동해 상사를 확인하십시오. 서연은 쪽지를 주의 깊게 읽었어요. 그리고 컴퓨터를 켜서 군납업체 목록을 검색했습니다. 동해 상사는 오연대에 3년간 식자재를 납품한 업체였죠. 거래 내역을 살펴보던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격이 이상했어요. 시중가보다 30%나 비쌌죠. 수량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장부와 실제 배식량이 맞지 않았어요. 이건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었어요. 구조적인 부패였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시스템을 악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병호에게 연락했어요. 원사님, 동해 상사에 대해 아는 게 있습니까? 보고 드립니다. 그 업체는 고명철 대령과 가깝습니다. 전화 너머로 최병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죠. 증거가 필요합니다. 어렵습니다, 사단장님. 그쪽은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철책선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죠. 그날 밤 서연은 홀로 집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자료가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어요. 그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퍼즐을 맞춰 나갔죠.
문득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훨씬 깊고 복잡한 문제였어요. 단순히 한두 사람의 일탈이 아니었죠. 오랜 시간 쌓여온 구조적 부패였습니다. 서연은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두운 집무실에서 그녀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서려 있었어요. 창밖으로 달빛만이 조용히 흘러들고 있었죠. 이른 아침 서연은 최병호를 다시 불렀습니다. 본부대대 빈 회의실에서 둘만의 면담이 시작됐어요. 원사님, 10년 전 일을 후회하십니까? 서연의 질문에 최병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거친 손이 테이블을 쓸어내렸죠. 후회는 안 합니다. 다만 무력했던 제 자신이 한스러울 뿐입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최병호의 얼굴에 미세한 떨림이 지나갔죠. 사단장님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건 각오하고 있습니다. 원사님, 다시 한번 정의의 편에 서주시겠습니까? 최병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 오래전 열정이 다시 타오르고 있었어요.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서연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첫 번째 동조자를 얻은 순간이었죠. 며칠 후 최병호가 서연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사단장님, 군수가에 이상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김도윤 하사라는 병사가 있습니다. 밤마다 혼자 남아서 장부를 수정하더군요. 서연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김도윤. 28배 그는 군수가에서 행정 업무를 맡고 있었죠. 마른 체격에 늘 불안한 눈빛을 가진 병사였어요. 감시를 강화해 주십시오. 하지만 들키지 않게. 알겠습니다. 일주일간 최병호는 조용히 김도윤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매일 밤 10시가 넘으면 사무실에 혼자 남았어요. 컴퓨터 화면을 켜고 뭔가를 열심히 입력했죠. 가끔 전화를 받을 때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 연대장님. 알겠습니다. 네, 처리했습니다. 최병호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김도윤의 얼굴에는 괴로움이 역력했죠. 어느 날 저녁 최병호는 김도윤이 사무실을 나가는 걸 따라갔습니다. 그는 부대 뒤편 벤치에 앉아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어깨가 작게 떨렸죠. 최병호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도윤 하사. 김도윤이 화들짝 놀라며 일어섰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원사님, 저는 앉게. 최병호는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밤바람만이 차갑게 불어왔죠. 힘든 일 있나? 아, 아닙니다. 김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네, 지금 뭔가 잘못된 일에 휘말려 있지? 최병호의 말에 김도윤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죠. 원사님,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말해보게. 무슨 일인가? 김도윤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암 말기십니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최병호는 조용히 들었죠. 고명철 연대장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대신 장부 정리만 좀 해달라고. 장부 정리? 납품 기록을 수정하는 겁니다. 수량이랑 금액을. 김도윤은 고백했습니다. 그는 6개월 전부터 고명철의 지시로 허위 장부를 만들어 왔어요. 실제보다 많은 수량과 높은 가격으로 기록했죠. 차액은 고명철과 업체가 나눠 가졌습니다. 처음엔 한두 번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김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최병호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죠. 자네 잘못이 아니네. 하지만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전우들을 배신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 바로잡을 수 있네. 최병호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김도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떻게요? 사단장님이 계셔. 진실을 말하면 자네를 보호해 줄 거야. 김도윤은 망설였습니다. 두려움이 얼굴에 역력했죠. 연대장님이 가만 안 둘 겁니다. 그건 우리가 막을 거야. 자네는 용기만 내면 돼. 다음 날 서연의 집무실에서 비밀 면담이 열렸습니다. 최병우와 함께 온 김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어요. 사단장님, 이게 제가 수정한 장부입니다. 서연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꼼꼼히 살펴보던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이게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김도윤은 USB를 꺼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떨어뜨릴 뻔했죠. 이 안에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녹음? 고명철 연대장님이 직접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혹시 몰라서 녹음해뒀습니다. 서연은 USB를 받아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을 재생했어요. 고명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김하사, 이번 달 납품 기록 수정 끝났나? 예, 연대장님. 그런데 뭐? 이렇게 계속하면 들킬 것 같습니다.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자네 아버지 병원비 다음 주에 보내주지. 감사합니다.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서연은 잠시 말없이 화면을 바라봤어요. 더 있습니까?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사진들을 꺼냈죠. 오연대 별도 창고입니다. 공식 창고가 아닌 숨겨둔 곳이에요. 사진 속에는 각종 보급품이 가득했습니다. 장부에는 폐기 처리됐다고 기록된 물품들이었죠. 새 방한복, 최신형 장비, 심지어 식자재까지 쌓여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촬영했습니까? 창고 정리를 도우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몰래. 김도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서연은 사진을 하나하나 넘기며 확인했죠. 잘했습니다. 김하사. 서연의 말에 김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따뜻했어요.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보호하겠습니다. 사단장님. 김도윤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안도의 눈물이었죠. 최 원사님, 김하사를 안전한 곳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병우가 김도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서연은 증거 자료를 다시 정리했어요. 녹음 파일, 허위 장부, 창고 사진. 결정적인 증거들이었죠. 그녀는 상급 부대의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군 실사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놀림이 빨라졌죠. 그날 밤 고명철은 여느 때처럼 연대장 숙소에 있었습니다. 소주를 마시며 TV를 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죠. 연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부관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뭔데? 김도윤 하사가 사단장한테 갔답니다. 고명철의 손에서 소주잔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났어요. 뭐라고? 증거를 다 넘겼다는 소문입니다. 고명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장도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장 사장, 지금 당장 거래 기록 다 없애. 연대장님, 무슨 일입니까? 설명할 시간 없어. 빨리 처리하라고. 전화를 끄는 고명철은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는 재빨리 컴퓨터를 켜고 파일들을 삭제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연은 모든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어요.
새벽 3시 서연은 마지막 문장을 작성했습니다. 이상의 사유로 청룡사단 정군 실사를 긴급 요청합니다. 보고서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전송 완료 메시지가 떴죠.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죠.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죠. 정의는 그녀 편이었으니까요. 책상 위 사진을 보며 서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청룡사단의 새로운 날이 오고 있었어요. 이른 아침 사단 전체에 긴급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 장병은 즉시 집결하라. 전투준비태세 훈련을 실시한다. 서연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병사들이 부랴부랴 군장을 챙겼죠. 간부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집결했습니다. 광장에 모인 장병들 앞에서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정군 전투준비태세 점검을 실시합니다. 모든 장비와 물자를 장부와 완전히 대조할 것입니다. 고명철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는 재빨리 계산했죠.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증거를 더 숨길 수 있었어요. 각 부대는 보유 장비를 전부 꺼내 정렬하십시오. 지금 당장. 서연의 지시에 장병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문이 일제히 열렸어요. 각종 장비들이 쏟아져 나왔죠. 첫 번째 점검은 발전기였습니다. 비상 상황을 대비한 필수 장비였어요. 정비병이 시동을 걸었죠. 부릉 마이너스. 발전기가 힘차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10초도 안 돼서 멈춰버렸어요. 이상합니다. 연료가. 정비병이 연료 게이지를 확인했습니다. 바늘이 빈칸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보고 드립니다. 연료가 없습니다. 장부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서연이 군수가 장교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뒤적이며 대답했죠. 드럼통 10개 분량이 비축돼 있다고 나옵니다. 실제로는요? 그게 창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고에는 텅 빈 드럼통만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연료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다음은 방탄 헬멧이었습니다. 병사들이 착용한 헬멧을 하나씩 검사했어요. 참모장 이강훈이 직접 무게를 재봤죠. 이건 규격보다 300g이나 가볍습니다. 그는 헬멧 안쪽을 두드렸어요. 속이 텅 빈 소리가 났죠. 이게 대체 뭡니까? 이강훈이 군수과장을 쏘아봤습니다. 군수과장은 땀을 뻘뻘 흘렸어요. 납품업체에서 정품이라고 했습니다. 정품? 이건 방탄 기능이 전혀 없는 가짜 아닙니까? 이강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병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들이 쓰던 헬멧이 가짜였다니. 가장 충격적인 건 식자재 창고였습니다. 서연이 직접 문을 열었어요. 순간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죠. 몇몇 병사가 코를 막았습니다. 창고 안쪽에서 악취가 풍겼어요. 서연이 냉동고를 열었죠. 쌓여있는 고기가 시커멓게 변색돼 있었습니다. 곰팡이가 핀 것도 있었어요. 유통기한을 확인했죠. 3개월이나 지난 제품이었습니다. 이걸 먹으라고 했던 겁니까?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었죠. 의무대장 윤재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식자재를 살펴보고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장부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신선 육류 100kg. 지난주 입고됐다고 나옵니다. 군수가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광장에 모인 병사들 사이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분노와 충격이 뒤섞인 표정들이었죠.
우리가 먹던 게 저런 거였어? 헬멧도 가짜고. 이게 말이 돼? 연료도 없는데 비상사태 나면 어쩔 뻔했어? 민준호 이등병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21의 그는 얼마 전 입대한 신병이었어요. 어머니가 군대 가면 잘 먹인다고 하셨는데 옆에 선임이 그의 어깨를 두드려줬습니다. 위로할 말이 없었죠. 고명철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여전히 태연한 척했어요. 사단장님, 이건 분명 군수가의 실수입니다. 제가 몰랐다고요? 서연이 차갑게 끊었습니다. 그녀는 최병호에게 눈짓했어요. 최병호가 노트북을 들고 나왔습니다. 스피커를 광장에 설치했죠. 모든 장병이 주목했습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녹음은 지난달 오연대장실에서 녹취된 내용입니다. 버튼을 눌렀어요. 고명철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김하사, 이번 달 납품 기록 수정 끝났나? 예, 연대장님. 그런데 뭐?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광장이 술렁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고명철에게 쏠렸어요. 자네 아버지 병원비 다음 주에 보내주지. 녹음이 끝났습니다. 정적이 흘렀죠. 고명철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어요. 이건 조작입니다. 누가 날 모함하려고. 모함이라고요? 서연이 다시 최병호에게 신호했습니다. 이번엔 사진들이 스크린에 띄워졌어요. 숨겨진 창고의 모습이었습니다. 새 방한복, 최신 장비, 멀쩡한 식자재가 가득했죠. 장부에는 폐기 처리됐다던 물품들이었어요. 이것도 모함입니까? 서연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고명철은 할 말을 잃었어요. 참모장 이강훈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중립을 지킬 수 없었죠. 연대장님, 이건 명백한 군납 비리입니다. 이 참모장, 자네까지. 사단장님, 이강훈이 서연을 향해 경례했습니다. 오연대장 고명철 대령의 직무 정지를 건의합니다. 다른 참모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아무도 고명철을 두둔하지 않았죠. 서연은 헌병대장에게 눈짓했습니다. 헌병들이 고명철에게 다가갔어요. 고명철 대령, 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군수물자 횡령 및 허위 보고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사단장, 내가 이 부대에서 30년을. 고명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 두려움이 역력했죠. 30년 동안 나라와 전우를 배신하셨군요. 서연의 말에 고명철은 무너졌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헌병들이 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 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죠. 병사들은 숨죽여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고명철이 끌려가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30년간 군림했던 부대였어요. 이제 그는 죄인으로 떠나는 것이었죠. 가십시오. 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헌병들이 고명철을 차에 태웠어요. 차가 정문을 빠져나갔죠. 광장에 남은 장병들은 여전히 충격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서연이 그들을 향해 천천히 돌아섰어요. 장병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가 퍼졌습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죠. 오늘 우리는 부끄러운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서연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청룡사단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여러분을 제대로 보호하는 부대로 만들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몇 명이었어요. 그러다 점점 커졌죠. 결국 광장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민준호 이등병도 울먹이며 박수를 쳤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죠.
그녀의 눈빛엔 결연함이 가득했어요. 해가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청룡사단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죠. 저녁 무렵 서연은 혼자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철책선이 보였어요. 그녀는 상급 부대의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죠. 오연대장 고명철 대령 및 동해상사 사장 장도영을 군납비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전송 완료 메시지가 떴습니다.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청룡사단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은 이전과 달랐죠. 정의가 승리한 고요함이었습니다. 사흘 후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청룡사단에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차량 4대가 정문을 통과했어요. 조사관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내렸죠. 본부대대 회의실이 임시조사본부로 변했습니다. 책상마다 서류가 쌓였어요. 조사관들은 밤새 자료를 분석했죠. 첫 번째로 드러난 건 차명 계좌였습니다. 고명철 명의가 아니라 그의 처남 이름으로 개설돼 있었어요. 매달 거액이 입금됐죠. 출처는 동해상사였습니다. 10년간 총 15억 원이 입금됐습니다. 조사관이 보고했어요. 서연은 자료를 넘기며 입술을 깨물었죠. 허위 납품 계약서도 쏟아졌습니다. 실제로는 100개를 납품하고 200개로 기록했어요. 가격도 2배로 부풀렸죠. 차액은 고명철과 장도영이 나눠 가졌습니다. 같은 방식이 10년간 반복됐습니다. 다른 연대는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조사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오연대만 특이합니다. 고명철 대령이 30년간 그곳만 지켰으니까요. 리베이트 기록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장도영의 노트북에서 발견됐죠. 매달 얼마를 누구에게 줬는지 꼼꼼히 적혀 있었어요. 이건 장부나 다름없네요. 조사관이 혀를 찼습니다. 고명철은 처음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조사실에서 그는 테이블을 쳤어요. 나는 모른다. 부하들이 멋대로 한 거야.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녹음 파일, 통장 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하나하나가 그를 압박했죠. 사흘째 되던 날 고명철은 무너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모든 걸 자백했어요. 처음엔 조금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의 목소리가 떨렸죠. 30년 군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한편 김도윤은 내부 고발자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본부대대로 전속됐어요. 최병우 원사가 직접 챙겼죠. 도윤하사 잘 견뎌줘서 고맙네. 최병우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김도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병원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국방부에서 지원하기로 했네. 걱정 말게. 김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안도의 눈물이었죠. 최병호는 홀로 병사생활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던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제야 정의가 바로 섰습니다. 그는 10년 전을 떠올렸죠. 혼자 싸우다 좌절했던 그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정의가 이긴 것이었어요. 일주일 후 사단 전체 집합이 있었습니다. 광장에 모든 장병이 모였어요. 서연이 단상에 올랐죠. 오늘부터 청룡사단은 새로운 청렴 방침을 시행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군수 물자는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장부와 실물은 매주 대조됩니다. 내부 고발자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병사들의 얼굴엔 희망이 보였죠. 부대 밖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환영했어요.
한 식당 주인은 방송 인터뷰에서 말했죠. 군인들이 제대로 대접받아야죠. 이제야 마음이 놓입니다. 청룡사단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침대가 새 것으로 교체됐어요. 식당 메뉴가 개선됐죠. 병사들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민준호 이등병은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 이제 군대가 좋아졌어요. 밥도 잘 나오고 간부님들도 친절하세요. 걱정 마세요. 그는 편지를 봉투에 넣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은 집무실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거대한 부패고리가 끊어진 것이었죠. 10년간 이어진 비리가 마침내 종결됐습니다. 창밖으로 철책선이 보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청룡사단에 진짜 봄이 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점심시간 서연은 병사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경호병도 없이 혼자였어요. 배식대 앞에서 식판을 들었죠. 사단장님? 배식병이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었어요. 저도 밥 먹어야죠. 그녀는 배식을 받아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병사들이 어색해하며 주변을 둘러봤죠. 서연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음식이 어때요? 예, 좋습니다. 민준호 이등병이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반찬을 한 입 먹었어요. 솔직하게 말해도 됩니다. 개선할 점이 뭔가요? 그게 국이 좀 싱겁습니다. 옆자리 병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첩에 적어뒀습니다. 내일부터 개선하겠습니다. 병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로 들어주는 거였어요. 또 불편한 점 있나요? 생활관 난방이 약합니다. 훈련복 사이즈가 안 맞는 병사들이 있습니다. 주말 외출 시간을 조금만 늘려주시면. 건의사항이 쏟아졌어요. 서연은 하나하나 다 받아 적었죠. 30분간 병사들과 대화하며 식사했습니다. 일주일 후 국방부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군납체계 전면 개편이었어요. 청룡사단은 시범부대로 선정됐죠. 외부 감사단이 상시 배치됐습니다. 민간 전문가 3명이 부대에 상주했어요. 그들은 매주 납품 과정을 점검했죠. 이번 주 식자재 납품 건 문제 없습니다. 감사단장이 보고했습니다. 투명한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보급 창고도 달라졌습니다. 새 장비들이 속속 들어왔어요. 최신형 방한복, 제대로 된 방탄 헬멧, 신형 야간 투시경. 병사들은 신기한 듯 만져봤죠. 이게 진짜 우리 거예요? 한 병사가 물었습니다. 보급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자네들 거지. 식당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메뉴가 다양해졌어요. 매일 고기 반찬이 나왔죠. 양도 푸짐했습니다. 와, 오늘 돈가스다. 진짜 맛있는데요? 병사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사기가 눈에 띄게 올라갔죠. 한 달 후 대대적인 인사 발령이 있었습니다. 부대 간부 30%가 교체됐어요. 새로운 간부들은 젊고 열정적이었죠. 특히 새로 부임한 3년 대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첫 간부회의에서 말했어요. 청렴이 곧 전투력입니다. 우리가 바로 서야 나라를 지킵니다. 참모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새로워졌죠. 본부대대에는 청렴신고센터가 설치됐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의미는 컸어요. 전담 인력이 배치됐죠. 누구든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병우 원사가 병사들에게 설명했어요. 그는 청렴신고센터 책임자가 됐죠. 보복 같은 건 절대 없습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병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병우를 믿었어요. 실제로 작은 신고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간부의 부당한 지시,
보급품 분배 불공정. 모두 즉시 조치됐죠. 이거 진짜 해결되네요? 한 병사가 놀라워했습니다.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훈련도 달라졌습니다. 제대로 된 장비로 훈련하니 효율이 올라갔어요. 병사들의 실력이 향상됐죠. 사격 훈련장에서 한 병사가 만점을 쳤습니다. 교관이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잘했다. 예전 같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총기 상태가 엉망이었으니까요. 이제는 달랐습니다. 체력 훈련도 마찬가지였어요. 제대로 먹으니 힘이 났죠. 구보 기록이 전반적으로 향상됐습니다. 우리 부대 변했다. 병사들이 자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눈빛이 달라졌죠. 어느 날 저녁, 서연은 전체 장병 앞에서 훈시했습니다. 광장에 모인 수백 명이 그녀를 바라봤어요. 군대는 정예 위에 서야 강합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부패한 조직은 결코 강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조직만이 진정한 힘을 가집니다. 병사들이 집중했어요. 간부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여러분이 그 증거입니다. 변화 이후 우리 부대가 얼마나 강해졌습니까?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은 계속 말했어요. 앞으로도 이 원칙을 지킬 겁니다. 청룡사단은 정의로운 부대가 될 것입니다. 환호성이 쏟아졌어요. 병사들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죠. 2달이 지났습니다. 청룡사단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과거의 그림자는 거의 사라졌죠. 상급부대 실사에서 우수부대로 선정됐습니다. 병력 사기, 훈련 성과, 청렴도 모든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청룡사단 정군 모범 사례로 공유하겠습니다. 상급부대 참모장이 발표했죠. 장병들이 환호했습니다. 지역사회와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봉사활동을 나가면 주민들이 환영했죠. 우리 군인들 참 달라졌네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병사들은 뿌듯해했어요. 부대 밖에서도 소문이 났습니다. 입대를 앞둔 청년들이 청룡사단을 선호했어요. 거기는 공정하다던데요. 밥도 잘 나오고 간부들도 좋대요. 입소문이 퍼졌죠. 어느 날 저녁 서연은 최병호와 차를 마셨습니다. 집무실에서 둘만의 시간이었어요. 원사님, 10년 전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서연이 물었습니다. 최병호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때는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죠. 그의 목소리에 감회가 묻어났어요. 지금은 다릅니다. 모두가 함께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원사님이 포기하지 않아서 가능했습니다. 서연이 말했죠. 최병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사단장님이 계셔서 가능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김도윤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당당했어요. 본부대대에서 성실히 근무했죠. 도윤 하사 수고했네. 상사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김도윤은 미소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그의 아버지도 치료를 잘 받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지원 덕분이었죠. 김도윤은 매주 면회를 갔어요. 아들아, 잘했다. 아버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죠. 아버지, 이제 괜찮을 거예요. 청룡사단의 변화는 계속됐습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졌어요. 병사들은 희망을 품었죠. 민준호 2등병은 이제 일병이 됐습니다. 그는 후임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부대 정말 좋아. 걱정 마. 후임들은 안심했죠. 선임의 말을 믿었어요. 어느 주말 서연은 철책선을 따라 걸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었어요. 바람이 차갑게 불었죠. 그녀는 멀리 북녘을 바라봤습니다. 이곳을 지키는 병사들을 생각했어요.
그들이 자랑스러웠죠. 우리가 바로 서야 나라를 지킵니다. 서연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철책선을 물들였죠. 청룡사단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 힘이 있었습니다. 정의로운 힘이었죠. 변화는 완성된 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진행 중이었죠. 하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청룡사단은 새로운 부대로 거듭나고 있었어요. 여름이 왔습니다. 7월 중순, 폭염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산은 바짝 말라 있었죠. 어느 오후 부대 인근 태백산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처음엔 작은 불이었어요. 하지만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번졌죠. 산불이다. 주민들이 소리쳤습니다. 불길이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왔어요. 마을까지 불과 2km였죠. 서연은 즉시 비상소집을 명령했습니다. 사이렌이 울려 퍼졌어요. 병사들이 부랴부랴 집결했죠. 전 병력 투입, 민가보호가 최우선이다. 서연의 목소리가 확성기로 퍼졌습니다. 트럭들이 줄지어 출발했어요. 현장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하늘이 검은 연기로 뒤덮였어요. 불길이 나무를 집어삼켰죠. 열기가 숨을 막았습니다. 주민 대피부터 이강훈 참모장이 지시했어요. 병사들이 마을로 뛰어들었죠. 노인들이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준호 일병이 한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할머니, 빨리 나가셔야 해요. 내 짐들이 나중에 찾으시면 됩니다. 지금은 목숨이 중요해요. 수백 명의 주민이 대피소로 향했습니다. 병사들이 길을 안내했어요. 어린아이를 업고 뛰는 병사도 있었죠.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주황색 작업복을 입은 이들이었어요. 교도소 노역팀이었죠. 그 앞에 익숙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고명철이었어요. 몇 달간의 수감 생활로 그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저쪽 계곡에 주민들이 고립됐습니다. 한 소방관이 소리쳤습니다. 불길이 길을 막아버린 것이었죠. 교도관이 난감해했어요. 노역수들을 위험한 곳에 보낼 순 없었죠. 제가 가겠습니다. 고명철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교도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위험합니다. 군인이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고명철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교도관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죠. 고명철은 다른 노역수 4명을 데리고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불길이 사방에서 타오르고 있었어요. 연기가 시야를 가렸죠. 이쪽입니다. 제 뒤를 따라오세요. 그는 지형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30년간 이 지역에 있었으니까요. 불길을 피해 우회로를 찾았어요. 계곡 안쪽에 7명의 주민이 있었습니다. 노인 셋, 중년 부부, 어린 아이 둘. 모두 겁에 질려 있었어요. 저희가 구하러 왔습니다. 침착하세요. 고명철의 목소리가 안정적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조금 진정했어요. 길이 막혔는데 어떻게? 제가 아는 길이 있습니다. 따라오세요. 고명철은 앞장섰습니다. 노역수들이 노인들을 부축했어요. 어린아이는 업었죠. 돌아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바위를 기어 올라야 했어요. 불길이 코앞까지 다가왔죠. 조금만 더입니다. 힘내세요. 고명철이 격려했습니다. 과거 지휘관으로서의 면모가 드러났어요. 침착하고 결단력 있었죠. 한 노인이 쓰러질 뻔했습니다. 고명철이 재빨리 붙잡았어요. 제가 업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혼자? 시간이 없어요. 빨리. 고명철은 노인을 업었습니다. 60kg이 넘는 무게였어요.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죠. 30분간의 사투 끝에
계곡을 빠져나왔습니다. 안전지대였어요.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죠. 모두 무사합니다. 고명철이 보고했습니다. 주민들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한 할머니가 고명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그런데 갑자기 비명이 들렸습니다. 다른 쪽에서였어요. 저기요. 부상자가 있어요. 한 병사가 소리쳤습니다. 무너진 담벼락에 깔린 사람이 있었죠. 고명철이 달려갔습니다.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어요. 들 것이 필요합니다. 4명이 같이 들어야 해요. 그의 지휘가 시작됐습니다. 병사들이 자연스럽게 따랐어요. 오랜 경험이 묻어났죠. 하나, 둘, 셋. 함께 힘을 합쳐 담벼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부상자를 빼냈어요. 의무병, 빨리. 윤재의 군의관이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응급처치를 했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닙니다. 고명철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장으로 뛰어갔어요. 2시간 동안 그는 쉬지 않았습니다. 주민을 이끌고 부상자를 옮기고 병사들을 지휘했어요. 작업복은 땀과 그을음으로 새까맣게 변했죠. 저쪽 가옥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119는 어디 있습니까? 급수차가 필요해요. 고명철의 목소리가 현장 곳곳에서 울렸습니다. 그는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 했어요. 지휘관으로서의 본능이 살아난 것이었죠. 해질 무렵 불길이 잡혔습니다. 소방헬기와 병력의 노력 덕분이었어요. 마을은 안전해졌죠. 대피소에는 구조된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70명이 넘었어요. 모두 무사했죠. 그분 덕분에 살았어요. 한 주민이 고명철을 가리켰습니다. 다른 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우리 가족을 구해주셨어요. 고명철은 말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서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서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최병우가 다가왔습니다. 사단장님, 원사님, 저 사람이 고명철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그녀는 계속 고명철을 바라봤죠. 사람은 참 복잡합니다. 그렇습니다. 최병우도 동의했어요. 둘은 잠시 침묵했죠. 고명철은 교도관에게 수갑을 다시 채웠습니다. 그는 순순히 손을 내밀었어요. 수고했습니다. 교도관이 말했습니다. 고명철은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호송차로 향하는 그의 뒤에서 주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고명철의 걸음이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죠. 차에 타기 직전 그는 멀리 서 있는 서연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서연은 천천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예우였죠. 고명철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색하게 답례했어요. 수갑찬 손으로였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고명철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산불로 그을린 산이 보였죠.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서연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최병우가 물었어요.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죠. 사람은 누구나 선택의 순간을 맞습니다. 오늘 그는 옳은 선택을 했어요. 과거의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선택도 의미가 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사들은 마을을 정리하고 복구를 도왔어요. 주민들은 감사를 표했죠. 군인들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민준호 일병은 뿌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진짜 군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서연은 마지막으로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잿더미가 된 곳도 있었어요. 하지만 마을은 살아남았죠.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를 오늘 증명했습니다. 병사들이 박수를 쳤어요. 피곤했지만 얼굴엔 자부심이 가득했죠. 부대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고명철에 대해서요. 그는 죄를 지었죠. 하지만 오늘은 영웅이었어요. 사람은 복잡했습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죠. 서연은 그걸 받아들였어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고 있었죠. 청룡사단은 또 하나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명예롭게요. 사흘 후 산불은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마을엔 평화가 돌아왔어요. 주민들은 집으로 돌아갔죠. 피해는 최소화됐습니다. 뉴스에서 산불 소식이 보도됐어요. 청룡사단의 활약이 크게 다뤄졌죠. 특히 한 수감자의 헌신이 주목받았습니다. 전직군 간부 고명철 씨는 위험을 무릅쓰고 70여 명의 주민을 구조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화면엔 고명철이 주민을 업고 가는 모습이 나왔죠. 검찰은 이를 참작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책임은 여전했어요. 피고인의 최근 행적을 고려하여 감형을 권고합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고명철은 법정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어요. 징역 3년. 다만 마지막 순간 보여준 용기를 기억하겠습니다. 고명철은 눈을 감았습니다. 최소한 명예는 조금 회복한 것이었어요. 청룡사단에서는 특별 조회가 열렸습니다. 광장에 모든 장병이 모였어요. 서연이 단상에 올랐죠. 지난 산불 진압 작전, 여러분 모두 수고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우리는 이번에 두 가지를 증명했습니다.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첫째, 청렴한 군대가 강한 군대입니다. 둘째, 국민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장병들이 집중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죠. 앞으로도 이 가치를 지킵시다. 청룡사단의 자부심입니다. 충성. 수백 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울려 퍼졌습니다. 조회가 끝난 후 서연은 병사생활관을 찾았습니다. 민준호 일병이 침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일병님. 예. 사단장님. 민준호가 화들짝 놀라며 차려 자세를 취했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었어요. 편하게 하세요. 산불 때 수고 많았어요. 아닙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민준호의 목소리는 당당했어요. 예전과 달랐죠. 이제 군 생활 어때요?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서연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예. 충성. 일주일 후 국방부 표창식이 있었습니다. 청룡사단이 전국 모범부대로 선정됐어요. 장관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죠. 청룡사단은 이제 정군의 모범입니다. 서연은 표창장을 받으며 생각했어요. 여기까지 오는 게 쉽지 않았죠. 하지만 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들 덕분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겸손했어요. 본부대대에선 김도윤이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능숙했어요. 장부를 정확히 기록했죠. 도윤 하사 수고했네. 최병우 원사가 들어왔습니다. 김도윤은 일어나 격려했어요. 감사합니다, 원사님. 아버지는 어떠신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다음 주에 퇴원하신대요. 김도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최병호도 함께 웃었죠. 잘 됐네. 자네가 용기 낸 덕분이야. 원사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사단장님 덕분이고요. 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정의는 결국 이기더군. 최병우가 중얼거렸습니다.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도 이제 믿습니다. 훈련장에서는 새 장비로 훈련이 한창이었습니다. 최신형 소총, 야간 투시경, 통신 장비, 모든 게 완벽했어요. 발사! 교관의 구령이 울렸습니다. 총성이 연이어 터졌어요. 표적이 정확히 맞았죠. 좋아. 잘한다. 병사들은 웃었습니다. 제대로 된 장비로 훈련하니 실력이 늘었어요. 식당도 활기찼습니다. 매일 푸짐한 식사가 나왔어요. 병사들은 만족했죠. 오늘 돈가스네. 진짜 맛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역 사회와의 관계도 더 깊어졌습니다. 봉사활동이 정기적으로 열렸어요. 주민들은 군인들을 환영했죠. 우리 군인들 정말 훌륭해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병사가 짐을 날라드리고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병사는 웃으며 대답했죠. 국민의 신뢰도 돌아왔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군에 대한 신뢰도가 20% 상승했죠. 청룡사단 같은 부대가 늘어나길 바랍니다. 한 시민이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산을 물들였어요. 청룡사단은 조용했죠. 하지만 그 고요함엔 평화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마지막 연설을 준비했습니다. 정군 사령관 회의에서 발표할 내용이었어요. 회의장은 조용했습니다. 장성들이 모두 주목했어요. 서연이 입을 열었죠. 군인의 별은 어깨가 아닌 국민 마음 위에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청렴하지 않은 군대는 강할 수 없습니다. 국민을 섬기지 않는 군대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장성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룡사단의 경험이 정군으로 확산되길 바랍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서연은 조용히 인사했죠. 그날 저녁 서연은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철책선을 따라 걸었어요. 바람이 시원했죠. 지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부임했을 때의 혼란, 고명철과의 대결, 산불 진압. 모든 게 생생했어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옳은 일을 했으니까요. 저 멀리 병사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걸음은 당당했어요. 서연은 미소 지었죠. 이것이 진짜 군대구나.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첫눈이 내렸어요. 청룡사단은 하얗게 물들었죠. 최병호는 청렴신고센터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엔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10년 전 동료들과 찍은 사진이었죠. 이제야 여러분께 떳떳합니다. 그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김도윤은 면회실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건강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어요. 아들아, 자랑스럽다. 아버지. 김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민준호는 후임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대가 최고야. 정의롭고 강하지. 후임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임의 말을 믿었죠. 서연은 집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 덮인 부대가 아름다웠어요.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의는 결국 승리합니다. 언제나. 문이 열렸어요. 참모장 이강훈이 들어왔죠. 사단장님, 새해 훈련 계획 보고 드립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둘은 책상에 앉았어요. 새로운 계획을 논의했죠.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모든 걸 덮었어요. 과거의 상처도 아픔도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죠. 청룡사단은 변했습니다. 완전히요. 정의롭고 깨끗한 부대가 됐어요. 병사들은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국민은 신뢰를 보냈죠. 청룡사단은 이제 진짜 강한 부대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부대는 고요했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엔 힘이 있었죠. 정의의 힘이었습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일지를 썼어요. 오늘 청룡사단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정의로운 군대가 진짜 강한 군대라는 것을. 그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별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청룡사단 위로 별들이 총총했어요. 새로운 아침이 올 것입니다. 희망찬 아침이요. 청룡사단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의는 계속될 것입니다. 영원히.